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1982년 한 여인이 부모를 죽인 페르나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백했습니다. 강압수사, 엉터리 행정처리, 인권 없던 시절, 26살의 젊은 나이에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힌 김선녀. 32년. 그녀가 억울하게 갇혀있던 세월입니다. 오늘은 그 긴 세월 동안 벌어진 일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1982년 12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시골 마을. 김선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작은 의류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돈을 보내는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서산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선녀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조개를 캤습니다. 선녀야, 서울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서울에서 돈 벌어서 집도 고치고 동생들 공부도 시킬 거예요. 선녀에게는 동생이 둘 있었습니다. 남동생 민수는 군대에 가 있었고 여동생 선희는 서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녀야, 이번 주말에 고향 가니? 서울 공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 생신이거든. 그래, 좋겠다. 조심해서 다녀와. 12월 18일 금요일 저녁 6시. 선녀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새 옷과 아버지를 위한 술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밤 9시 서산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저씨, 해미면까지 가주세요. 선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달려 나오셨을 텐데. 어머니? 선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녀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녀는 비명을 지르며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분 모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선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선녀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피투성이에요. 빨리요. 30분 후 서산경찰서에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저요. 딸입니다. 경찰 3명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보입니다.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데 창문도 안 깨졌고 현관문도 잠겨 있지 않았고 그럼 내부 범행이네. 경찰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딸 좀 데려와. 네. 선녀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너 언제 왔어?
오늘, 오늘 밤 10시쯤요. 어디서? 서울에서요. 버스 타고. 증거 있어? 버스표는? 그게 버렸어요. 택시는 탔는데 택시 기사 이름은 뭐 모르는데요. 경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거 수상한데? 외부 침입 흔적 없고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왜 부모님을 죽여요? 재산 때문이지. 재산이요? 저희 집은 가난해요. 무슨 재산이 있어요? 선녀는 울면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이년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죽였어. 증거 다 있어. 무슨 증거요? 부모님 방에서 내 지문이 나왔어. 당연하죠. 제 집인데요. 그리고 내가 돈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웠다는 증언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녀는 억울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김선녀, 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안 돼요. 저는 안 했어요. 선녀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서산경찰서. 선녀는 차가운 신문실에 앉혀졌습니다. 1982년. 인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년아, 솔직히 말해. 내가 죽였지? 형사 박종만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막 내려왔다니까요. 증거를 대봐. 버스표는? 그게 버렸어요. 하지만 같이 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대봐. 누가 탔는데? 뭐, 모르는데요. 하지만 버스 기사님은 알 거예요. 버스 기사? 하루에 몇 대가 다니는데. 어떻게 찾아? 박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봐라. 증거도 없잖아. 내가 죽인 거야. 아니에요. 택시 기사님도 증언해 주실 거예요. 택시 기사 이름도 몰라놓고 무슨 소리야? 서산터미널에서 우리 집까지 태워주셨어요. 기록이 있을 거예요. 기록? 시골 택시가 무슨 기록을 남겨? 선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자백 안 하면 더 고생할 거야. 저는 안 했어요. 아직도 버티네. 박 형사는 선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으악, 자백해. 내가 죽였다고.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박 형사는 선녀의 머리를 책상에 박았습니다. 쾅! 으윽! 선녀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자백 안 해? 안 했어요. 쾅! 쾅! 2번, 3번. 계속해서 머리를 책상에 박았습니다. 자백해. 으윽! 안 했어요. 제발.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선녀는 의자에 묶인 채 신문을 당했습니다. 김선녀, 이년아. 밤새 생각해봤어? 저는 안 했어요. 아직도 그래? 이번에는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야, 이년아. 우리가 조사해봤는데 최 형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너 한 달 전에 부모님이랑 싸웠다며? 네. 그건 이웃 증언이 있어. 내가 돈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웠다고.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사실 한 달 전 선녀는 부모님께 돈을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힘들어서. 하지만 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월세가 밀렸어요. 선녀야, 미안하다. 우리도 돈이 없구나. 그럼 어떡해요? 그때 목소리가 좀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싸운 건 아니었습니다. 봐라. 내가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인 거야.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화였어요. 대화? 이웃이 다 들었대. 내가 소리 지르는 거.
그건 제가 좀 답답해서. 하지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최 형사가 선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으윽, 자백해. 내가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였다고.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둘째 날 밤도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선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이년아, 아직도 안 자백해? 저는 정말 안 했어요. 그래. 박 형사는 담배를 피우며 선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니? 지글지글. 으악. 담배불로 선녀의 팔을 찢었습니다. 자백해. 안 했어요. 지글지글. 으악.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자백해. 그럼 그만둬 줄게. 저는 선녀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박 형사는 선녀의 얼굴에 물을 부었습니다. 푸아. 으윽. 자백 안 해? 안 했어요. 넷째 날, 선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자백해. 하지만 저는 안 했어요. 아직도 그래? 이번에는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으악. 자백해. 으윽. 자백 안 해? 저는 선녀의 정신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닷새째, 김선녀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부모를 죽였지? 저는 선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죽였어요. 드디어 거짓 자백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형사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안 했는데. 1983년 3월, 김선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피고인 김선녀는 1982년 12월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자택에서 친부모인 김철수 58세와 박순자 55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선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일간의 강압수사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선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뭐? 검사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잖아요. 그건 강압에 의한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선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안 했어요. 경찰이 저를 5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때리고 담배불로 지지고 저는 견딜 수 없어서 거짓으로 자백했어요. 거짓말. 박 형사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합법적이요? 선녀는 팔에 화상 자국을 보였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조사예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담했습니다. 피고인, 증거를 제시하시오. 당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저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왔어요. 밤 9시에 서산터미널에 도착했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10시에 도착했어요. 버스표는 버렸어요. 하지만 같이 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대시오. 모르는데요. 택시 기사는? 그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기록이 있을 거예요. 기록? 어디에? 검사가 비웃었습니다. 1982년 시골 택시에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피고인은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피고인은 한 달 전에 부모님과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웃 증언이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한 달 전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네. 김선녀 씨가 부모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돈 좀 주세요라고.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라고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는 선녀를 바라봤습니다. 보십시오, 판사님. 피고인은 돈 때문에 부모님과 다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습니다. 명백한 내부 범행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선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습니다. 그건 강압에 의한 거라고요. 증거가 없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선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안 했어요. 판사님. 선녀는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여동생 선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언니, 선희야. 언니는 안 했잖아. 언니는 안 했다고. 선희야. 미안해. 언니가 정말 미안해. 선녀는 동생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26살의 김선녀는 무기징역수가 되었습니다. 1983년 4월 선녀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8347번 무기징역 존속살해. 교도관이 선녀의 죄명을 읽었습니다. 존속살해. 다른 재소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현이 부모 죽인 년이야? 패륜하네. 저런 년은 사람도 아니지. 선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명이 한 방을 쓰는 대형 감방이었습니다. 야, 8347번. 너 자리는 저기야. 한 재소자가 가리킨 곳은 화장실 바로 옆이었습니다. 저기요? 그래. 부모 죽인 년이 어디 감히 좋은 자리를 차지해? 하지만, 불만 있어? 재소자가 선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없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선녀는 화장실 옆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 꺼. 교도관의 외침과 함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냄새도 냄새지만 옆 사람들의 콧골이, 잠꼬대, 그리고 추위. 어머니, 아버지,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나요? 선녀는 울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상, 교도관의 외침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세면 5분, 재소자들이 일제히 세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녀도 뒤따라갔지만, 야, 8347번. 너는 제일 나중에 해. 한 재소자가 선녀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5분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쩔 건데? 안 씻든지. 선녀는 모두가 세면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시간 종료. 식사. 선녀는 세면도 못한 채 식당으로 갔습니다. 배식. 재소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 선녀도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되자, 야, 8347번. 너는 제일 마지막에 받아. 하지만, 불만 있어? 선녀는 할 수 없이 제일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네. 먹든지 말든지. 교도관이 퍼준 건 밥 한 숟가락과 국물뿐이었습니다. 선녀는 그것마저 감사히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작업 시간. 제소자들은 옷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선녀도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야, 8347번. 너 재봉질 할 줄 알아? 네. 서울에서 의류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래. 그럼 잘하겠네. 오늘 할당량은 100벌이야. 100벌이요? 하루에? 그래. 못하면 저녁 굶어. 선녀는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재봉틀이 고장났습니다. 재봉틀이 안 돌아가는데요. 그래. 그럼 손으로 해. 손으로요? 100벌을? 그래. 못하면 굶어. 선녀는 울면서 손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벌을 손으로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8347번. 할당량 못 채웠네. 오늘 저녁 없어. 제발. 재봉틀이 고장나서. 변명하지 마. 규칙이야. 선녀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화장실 옆자리에서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지만 더 힘든 건 다른 재소자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야, 8347번. 한 재소자가 선녀를 불렀습니다. 네. 내 빨래 좀 해줘. 하지만 제 작업도 못 끝냈는데. 뭐? 감히 거절해? 재소자가 선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빨래 안 해줄 거야? 할게요. 선녀는 그 재소자의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시작하자 다른 재소자들도 빨래를 맡겼습니다. 나도 해줘. 선녀는 밤새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기 작업 할당량을 못 채워서 또 저녁을 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녀는 15kg나 빠졌습니다. 원래 55kg이던 몸무게가 40kg 되었습니다. 야, 8347번. 너 밥 먹을 자격 있어? 어느 날 한 재소자가 선녀의 밥을 빼앗았습니다. 제 밥인데요. 부모 죽인 년이 밥을 먹어? 그냥 굶어 죽어. 재소자는 선녀의 밥을 바닥에 엎었습니다. 선녀는 울면서 바닥에 쏟아진 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하하, 저년 봐라. 바닥에 쏟아진 밥을 먹네. 재소자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마저 먹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요? 그날 밤 선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목을 매면, 아니면 손목을. 하지만 선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나는 안 했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녀는 여전히 화장실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교도관이 부임했습니다. 이정숙 35세 교도관이었습니다. 8347번. 네. 선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교도관은 선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8347번. 왜 이렇게 말랐어? 선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밥 먹고 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교도관이 선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 야, 8347번. 너는 제일 마지막에 받아. 재소자가 선녀를 밀쳤습니다. 이 교도관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잠깐, 왜 8347번은 마지막에 받아요?
이 사람은 부모를 죽인 페류나예요. 당연히 마지막이죠. 누가 그런 규칙 만들었어요? 여기 감방 규칙이에요. 감방 규칙? 그런 건 없어요. 모두 차례대로 받으세요. 이 교도관의 개입으로 선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받았습니다. 작업 시간 8347번. 왜 재봉틀을 안 쓰고 손으로 해요? 재봉틀이 고장 났어요. 고장?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왜 말 안 했어요? 말해도 아무도 안 고쳐줘요. 이 교도관은 재봉틀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고장 난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부순 거네요. 네. 실을 거는 부분을 일부러 꺾어놨어요. 새 재봉틀 가져올게요. 처음으로 선녀에게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이정숙 교도관은 선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8347번, 잠깐 나와봐요. 네. 선녀는 교도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앉아요. 감사합니다. 8347번. 정말 부모를 죽였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네. 저는 서울에서 어머니 생신 때문에 내려갔어요. 10시에 도착했는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 있었어요. 선녀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압수사 이야기, 엉터리 재판 이야기. 그런데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여기 사람들도. 나는 믿어요. 네. 선녀는 놀라서 이 교도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직감했어요. 이 사람은 범죄자의 눈빛이 아니라고. 이 교도관은 선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교도관으로 일했어요. 수많은 범죄자를 봤죠. 그들의 눈빛을 알아요. 근데 8347번 눈빛은 달라요. 억울함과 슬픔만 가득해요. 범죄자의 눈빛이 아니에요. 선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교도관님,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나는 믿어요. 그날부터 이 교도관은 선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8347번, 자리 바꿔요. 네. 화장실 옆은 위생상 좋지 않아요. 창가 자리로 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교도관의 도움으로 선녀는 처음으로 창가 자리를 얻었습니다. 야, 8347번이 어떻게 창가 자리를. 한 재소자가 항의했지만 다시 한번 차별하면 징벌 들어갑니다. 여기는 평등한 곳이에요. 이 교도관은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선녀를 괴롭히던 재소자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녀는 이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선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언니, 선이야. 선녀는 울면서 동생을 안았습니다. 언니, 나 믿어. 언니는 안 했어. 선이야. 나 지금 대학생이야. 법대 다니고 있어. 법대? 응. 언니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나중에 변호사 되어서 언니 사건 다시 조사할 거야. 선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언니 억울함 풀어줄게. 그날 면회가 끝나고 선녀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하면 안 돼. 선이가 나를 믿어주잖아. 이정숙 교도관님도 나를 믿어주시잖아. 1988년 감옥 생활 5년째. 선녀는 이제 31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없었던 선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교도관이 책을 빌려줬습니다. 8347번, 이거 공부해요. 검정고시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밤마다 선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8347번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교도소장이 직접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녀의 첫 번째 성취였습니다. 1993년 감옥 생활 10년째. 선녀는 이제 36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녀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생활했습니다. 작업도 열심히 하고 다른 재소자들을 도와주고 어느새 선녀는 감옥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8347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젊은 재소자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뭔데? 편지 쓰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선녀는 웃으며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어머니께라고 먼저 쓰고. 와, 8347번 글씨 예쁘다. 고마워. 너도 연습하면 잘 쓸 수 있어. 선녀는 감옥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읽기, 계산. 8347번 덕분에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선녀는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도 남을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정숙 교도관은 선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8347번,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당신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은 처음 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당신은 무죄예요. 이 교도관은 선녀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기록을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단지 선녀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것과 거짓 자백만이 증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판이야. 이 교도관은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1995년. 박종만 씨죠? 그래요. 누구시죠? 저는 청주교도소 교도관 이정숙입니다. 1982년 김선녀 사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건, 왜요? 당신이 강압수사했죠? 무슨 소리요? 8347번. 아니, 김선녀 씨 팔에 담배 자국이 있었어요. 당신이 했죠? 박 형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5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신문했죠? 증거라도 있소? 김선녀 씨 증언이 있습니다. 범죄자 증언을 누가 믿겠소? 박 형사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도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12월 18일 서산터미널에서 해미면으로 손님을 태웠던 택시 기사. 쉽지 않았습니다. 13년이나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감옥 생활 15년째. 선녀는 이제 41세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동생 선희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언니, 나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 정말? 선희야. 선녀는 울면서 동생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언니 사건 제대로 조사할 수 있어. 선희는 언니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사건 기록, 당시 현장 사진, 부검 기록. 언니, 이거 정말 이상해.
뭐가? 부검 기록을 보니까 사망 추정 시각이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래. 그런데 언니는 밤 10시에 도착했잖아. 그래. 그리고 흉기가 발견 안 됐어. 범행 도구가 없다고. 흉기? 응. 부모님이 예리한 흉기에 찔려 돌아가셨는데 그 흉기가 없어. 이상하지 않아? 선희는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아줌마, 1982년 12월 18일 저녁에 뭘 보셨어요? 그게 벌써 16년 전 일인데 기억이 잘. 제발이요. 우리 언니가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아, 그때 낯선 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낯선 차요? 응, 검은색 승용차. 서울 번호판이었던 것 같아. 정말요? 왜 그걸 경찰한테 말 안 하셨어요? 경찰이 안 물어봤거든. 그냥 내 언니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선희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낯선 차, 서울 번호판.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거야. 2003년 감옥 생활 20년째. 선녀는 이제 46세가 되었습니다. 젊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정숙 교도관은 여전히 선녀를 도왔습니다. 8347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1982년 당시 택시 기사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이철수 씨. 지금 70세예요. 당시 서산에서 택시 기사로 일했대요. 그분이 저를 기억하세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시 기록을 가지고 계시대요. 손으로 쓴 운행일지. 운행일지요? 네. 1982년 12월 18일 밤 9시 10분 서산터미널에서 해미면까지 젊은 여자 손님. 기록이 있대요. 선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그 시간에 도착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05년 동생은 언니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법정에서 선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1982년 12월 18일 당시 택시기사 이철수 씨의 운행일지. 김선녀 씨가 밤 9시 10분에 서산터미널에서 택시를 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당시 이웃 증언. 그날 저녁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피해자 집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셋째, 흉기 미발견.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부 범행을 시사합니다.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자백했습니다.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입니다. 선희는 소리쳤습니다. 당시 형사 박종만은 우리 언니를 5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구타는 물론 담배불로 찢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선희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983년 당시 김선녀 씨의 팔 사진입니다. 담배 화상 자국이 선명히 보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교도소 의무 기록입니다. 입소 당시 전신에 멍과 타박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판사님, 김연서는 23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제발 재심을 허가해 주세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주 후 재심을 허가한다.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녀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2006년 3월 재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이철수 출석하세요. 70세의 노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1982년 12월 18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제가 손으로 쓴 운행 일지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9시경 서산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웠습니까? 네.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손에 선물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목적지는 해미면이었습니다. 약 30분 걸렸고 밤 9시 40분경 도착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법정에 있습니까? 네. 이철수 씨는 선녀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입니다. 23년이 지났지만 눈빛이 똑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증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문에서 그분이 범인으로 잡혔다는 걸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뭐라고 경찰에 대항하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다음 증인 최영이 출석하세요. 당시 이웃이었던 여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1982년 12월 18일 저녁 무엇을 보셨습니까? 검은색 승용차를 봤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어요. 몇 시경입니까? 저녁 6시쯤. 그 차가 김씨 댁 앞에 서 있었어요. 왜 당시에 증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이 안 물어봤어요. 그냥 김선녀 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저도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형사 박종만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인, 당시 강압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김선녀 씨를 5일 동안 고문했잖아요. 그건 담배불로 지지고 잠도 안 재우고 구타하고 그래서 거짓 자백을 받아낸 거잖아요. 박 형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2006년 5월 15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선녀는 무죄.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언니. 선희가 달려와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선녀는 울면서 동생을 안았습니다. 23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교도소 정문 8347번. 아니, 김선녀 씨. 출소합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는 동생 선희, 이정숙 교도관,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녀 씨, 23년 만에 석방된 소감이 어떠세요? 김선녀 씨,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실 계획이신가요? 선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들, 동생 선희, 이정숙 교도관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날 밤 선녀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23년간 억울하게 갇혀있던 김선녀 씨, 드디어 무죄 판결. 온 국민이 선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7년, 선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법정에서 선녀는 증언했습니다. 26살부터 49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부모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선녀의 부모님은 1982년에 돌아가셨고 선녀는 감옥에 있어서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죽인 페류나로 낙인 찍혀 23년 동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녀는 울었습니다. 그게 제 23년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는 김선녀에게 100억 원을 배상하라.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100억 원이라니. 당연하지. 23년이면 선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2008년 선녀는 무고한 재소자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녀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선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압수사로, 어떤 사람들은 증거 조작으로, 어떤 사람들은 변호인도 없이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100억 원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사건을 재조사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시키겠습니다. 그날부터 선녀의 센터는 바빠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 6218번 박미숙 씨 사건을 맡겠습니다. 박미숙 35세는 10년 전 남편을 죽였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녀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 이건 정당방위였어. 선녀는 사건 기록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박미숙은 10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칼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죽여버리겠어. 남편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고 박미숙은 몸을 피하다가 우연히 남편을 밀쳤습니다. 남편은 넘어지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고해 살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집이 3층이었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신고했어요. 10년 동안 수십 번 신고했어요. 경찰은 부부싸움이라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이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가정폭력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이웃 증언. 판사님, 이 여자는 1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선희 변호사는 법정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3회, 안화 골절 2회, 치아 파손. 이게 1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 신고 기록입니다. 10년 동안 47번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6개월 후 피고인 박미숙은 무죄. 정당방위로 인정한다. 박미숙은 10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김선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숙은 선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자유예요. 두 번째 사건 7823번 이영수 씨 사건. 이영수 42세는 15년 전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녀가 조사해 보니 DNA가 안 맞아.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가 이영수 씨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 증거는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럼 지금 다시 검사하면 되잖아요. 선녀는 DNA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DNA 불일치. 이영수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이영수는 15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녀의 센터는 2년 동안 17명의 억울한 재소자를 석방시켰습니다. 언론은 선녀를 희망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23년간 억울하게 갇혀있던 김선녀 씨, 이제는 억울한 이들을 위해 싸우다. 전 국민이 선녀를 응원했습니다. 2010년, 선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잊고 살자.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야 해. 누가 부모님을 죽였는지. 선녀는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서울 번호판. 이 차의 주인을 찾아야 해. 하지만 28년 전 일이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선녀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 이웃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그 차, 좀 더 자세히 기억나시는 게 없으세요? 글쎄, 검은색이었고, 아, 맞다. 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 스티커요? 응. 무슨 회사 이름 같은 게 적혀 있었어. 대한건설인가? 뭐 그런 거. 대한건설? 선녀는 1982년 당시 대한건설 직원 명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찾았어. 선녀는 한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강철 당시 35세, 현재 63세. 1982년 당시 대한건설 과장이었고 서산 지역 개발 담당자였습니다. 이 사람, 부모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선녀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2년 대한건설은 서산 해미면 일대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녀의 아버지 김철수는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팔 수 없어. 당시 신문 기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산 개발 사업 난항. 일부 주민 반대로. 그래서 죽인 거구나. 선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합니다. 1982년 김철수, 박순자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았습니다. 2011년 1월 이강철이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안 했어. 이강철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당시 회사 기록, 그가 서산에 갔다는 출장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 차에서 DNA가 나왔습니다. 뭐, 당신이 1982년에 타던 차, 폐차장에 있었죠.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 차 안에서 김철수 씨와 박순자 씨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강철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냥 땅을 사려고 했을 뿐이야.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협박만 하려고 했어. 칼을 들고 협박했는데 김철수 씨가 저항했어. 그래서 우발적으로 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28년 동안 숨어 살았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강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 매일 밤 그분들 얼굴이 보였어.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선녀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김선녀 씨. 이강철은 선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26살에 감옥에 갔습니다. 부모를 죽인 페류나로. 선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28년을 잃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28년이 돌아옵니까? 선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회사 임원으로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죠? 이강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몇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강철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쾅! 28년 만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2014년 선녀는 이제 58세가 되었습니다. 무고한 재소자 지원센터는
6년 동안 53명의 억울한 재소자를 석방시켰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김선녀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 남편이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여자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간 혐의로 감옥에 간 남편 하지만 증거는 여자의 일방적인 진술뿐. 제 남편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선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녀는 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은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는 선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선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선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억울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32년을 잃었지만 53명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돌려줬어요. 선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어요. 사진 속 부모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선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선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녀는 서산 헤미면 부모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선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범을 잡았어요. 이강철, 그 사람이 28년 만에 잡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32년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선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32년이 있었기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32년이 있었기에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선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자랑스러워요?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선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녀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또 억울한 사람이 있나 봐요. 네. 20년 전에. 알았어요. 제가 맡을게요. 선녀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선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32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김선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26살에 부모를 죽인 페르나로 낙인 찍혀 32년을 감옥에서 보낸 여인.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32년. 그 긴 세월 동안 선녀가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강압수사, 엉터리 재판, 인권 없는 감옥 생활. 하지만 선녀는 그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6년 동안 53명을 석방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돌려줬습니다. 선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라. 내 고통이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어딘가에는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압수사로, 증거 조작으로,
변호인도 없이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 김선녀처럼 32년의 억울함을 53명의 자유로 바꾼 그녀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